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1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방송에 앞서서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저희가 사과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삼성전자와 반올림,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피해자 대책위원회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저희가 원만하게 대부분 합의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죠. 근데 방송을 들으시고 제 개인 메일로 어떤 분이 항의를 하셨어요.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원만한 합의가 전혀 아니다. 도대체 어디서 듣고 원만한 합의란 표현을 쓰시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시더라고. 예. 근데 저희가 진짜 좀 더 살펴봤더니 삼성이 약속한 재발 방지 대책, 옴부즈맨 위원회를 포함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안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반올림이라든지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에서 삼성 측에 제시한 안은 3가지라고 해요. 일단 사과, 두 번째는 보상, 세 번째는 재발 방지 대책. 근데 삼성 측에서 수용한 거는 사과와 보상은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만 수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삼성에서는 보도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과나 보상에 대한 얘기는 다 빼버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합의가 됐으니까 모든 사항이 다 끝났다, 최종으로 합의가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희도 삼성이 반올림과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렇게 전해드렸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처 더 열심히 정확히 취재하지 못하고 방송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근데 삼성 측의 행태가 너무나 불쾌해요. 뭔 얘기냐면 삼성 측이 어제 얘기했던 그런 과정이 뭘 연상시키냐면 한일 위안부 협정을 떠올리게 만들죠. 적인 책임이라든지 도의적인 책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잖아요. 삼성도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식적인 정중한 사과나 법적인 보상, 이 얘기는 다 빼버리고 그냥 10억엔 주겠다, 이걸로 다 끝내버렸잖아. 그렇죠. 삼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만 최종이란 단어를 붙여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반올림이라든지 삼성 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가 가장 요구했던 사과나 보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는데, 마치 이것까지 뭉뚱그려 다 합의가 된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거죠. 다시 한번 저희가 깨달았어요. 사과와 보상은 당연히 한 줄 알았는데 이 당연한 것들이 빠져 있었다. 보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A부터 B, C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튼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완성도 높은 방송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공지를 어제 처음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해드리려고요.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김영사에서 출간한 베스트셀러죠. 사피엔스. 이 사피엔스 총 20권을 애청자 여러분께 선물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죠. 그렇죠. 이벤트 방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지난해 12월 18일 날 경제브리핑 북백 코너에서 사피엔스 인류 진화에 담긴 불편한 진실들, 이런 방송을 했었거든요. 이 방송을 혹시 들으셨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방송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니면 가장 감명 깊었던 문구를 저희 팟빵 게시판이나 애플 팟캐스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응모하실 수가 있어요. 날짜는 24일까지입니다. 예. 그런데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이런 개인 SNS에 공유를 하시고 스샷, 스크린샷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20분을 뽑아서 정가가 무려 22,000원이에요. 이 사피엔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나한테 정말 딱이더라고. 신문이나 TV 뉴스 챙기기 쉽지 않잖아. 그런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은 내가 듣고 싶을 때 터치만 하면 경제 뉴스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든. 시사용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신간 리뷰도 들을 수 있고. 글쎄 우리 조카가 이 방송을 듣고 나서 이모 진위 개수가 뭔지 알아? 난 알지?
하고 자랑하더라고. 이런 팟캐스트 정말 오래오래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혹시 돈 없다고 그만하면 어쩌지? 이 PD님, 박 PD님 맨날 자비로 방송한다고 하던데 조금이나마 도울 수 없을까? 걱정 마세요. 신개념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시플렉스 대표 김태우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를 고르시기만 하면 일주일마다 기부머니 500원이 적립됩니다. 한 달이면 2,000원이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정기 구독자가 1만 명을 훌쩍 넘었는데 이분들이 모두 참여해 주시면 한 주에 500만 원, 한 달에 무려 2천만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PD, 박 PD님 신세 타령하지 않아도 되겠죠? 위시플렉스는 스마트폰 앱은 물론 PC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유기견 살리기, 저소득 가정 아동 돕기 등 다양한 기부 프로젝트가 있으니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샤오미, 화웨이에게 허를 찔린 삼성, LG전자가 내일이죠? 14일 나란히 신형 중저가폰을 내놓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중저가 폰 본격적으로 출시하는군요. 예, 삼성이 내놓은 제품은요, 갤럭시 A5, A7이에요. 가격이 출고가 기준으로 각각 52만 8천원, 59만 9,500원이네요. 근데 이 갤럭시 A 시리즈는 플래그십 모델이죠. S6와 디자인이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에만 있었던 삼성페이가 그대로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카메라 사양도 나쁘지 않아요. 후면 1300만 화소, 전면 500만 화소에 손떨림 방지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10분 충전하면은 2시간 동안 영화를 볼 수 있는 급속 충전 기능도 탑재가 됐습니다. 이 기능은 좀 편리할 것 같네요. 예. LG의 K10은 이번에 CES에서 공개된 보급형 라인업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번에 나오는 K10은 국내에 처음 출시되는 모델인데 5.3인치 디스플레이고요. 마찬가지로 1300만 화소, 500만 화소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고 출고가가 훨씬 싸요. 20만 원 중후반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보조금까지 더해질 경우에 갤럭시 A5나 A7은 40만 원대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K10은 10만 원대 후반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근데 저는 삼성전자나 LG전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국내 시장에서도 샤오미라든지 화웨이라든지 이런 중저가폰 열풍이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네들이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핵심이에요. 샤오미나 화웨이가 10만 원대 제품 아무리 내놔도 안 사면은 삼성이나 LG가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계속 100만 원짜리 팔면 돼요. 하지만 샤오미나 화웨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야. 이러다가 우리 시장 다 뺏기겠네? 급해진 거죠. 아무튼 중국을 이렇게 고맙게 생각했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소식은요. 중국을 좀 미워해야 될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식당에서 먹는 김치가 한국산일까요? 어디산일까요? 대부분 중국산 아니에요? 그렇죠. 식당에서는 한국산 김치 먹기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실제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지난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을 조사를 해봤나 봐요. 그런데 한국산이라고 표시해놓고 중국산 김치를 내놓은 업체가 의외로 많았대요. 그러니까 농산물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음식이 1위가 김치였다는 얘기. 저는 그래서 딱 먹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공장 김치인지 담근 김치인지. 근데 공장 김치 맛이 난다. 그럼 이거 거의 중국산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단무지를 먹습니다. 그러시군요. 맛이 없어. 그러면 김치 다음으로 원산지 표시 규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음식은 어떤 것인지 살펴봤더니만요. 두 번째는 돼지고기, 그리고 세 번째가 소고기, 네 번째가 좀 의외네요. 쌀도 많아요. 쌀은 남아도는데 왜 그러죠? 그러니까 말이야. 아무튼 식당에서 먹는 김치로부터 해서 소고기, 돼지고기, 쌀이 한국산, 국내산이라고 표시돼 있어도 이게 진짜 국내산이 맞는지 아닌지 의심부터 해야 되는 이런 세상이니 이거 어디서 뭘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집밥 백선생처럼 집에서만 밥해 먹어야 되나?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먹는 걸로 장난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다. 다음 소식입니다. 회사에서 카톡이 왔어. 그럼 이거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봤는데
PC 버전에서 이걸 보게 되면은 회사에서 감청을 할 수가 있대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 외국에서 판례가 나왔어. 오늘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합법으로 판결이 나온 거예요. 뭐가 합법이에요? 회사에서 개인이 업무 중에 메신저를 봤을 때 이거를 회사에서 감청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호, 의외네요. 예, 결론은 그겁니다. 회사의 업무 시간에 일을 해야지 왜 개인적인 용도로 메신저를 하냐,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과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회사에서 감청을 해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소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글쎄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유럽 법원에서 이거를 합법으로 인정을 했다는 거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합법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습니다. 그럼 메신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모바일 버전만 써야겠죠. 근데 제가 이 보도를 보고 나서 한 네티즌이 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시끄럽게 떠들면서 뭔가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 뭐 하나 쳐다보면 게임하거나 자거나 온라인 서핑, 모르는 사람이 멀리서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6시에 칼퇴근하려고 하면은 눈치 주면서 왜 칼퇴하냐, 나는 야근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시끄럽게 일해야 일하는 티가 난다. 조용히 일 처리하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처럼 인식이 된다. 물론 이런 일도 있을 테고요. 메신저 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일하느라 바쁘다, 하루 종일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직장인도 의외로 많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핀테크 업체들이 상당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핀테크 업체 중에 토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토스. 네. 배구공 토스. 네. 저는 맨 처음에 이 토스가 배구공 토스가 아니라 토스트인 줄 알았어. 먹는 토스트. 아무튼 국내 송금 스타트업으로 알려져 있는 이 토스가요, 누적 송금액이 무려 1,000억 원을 돌파했대. 와우, 이거 카톡도 아닌데 1,000억이 넘었다고요? 그렇죠. 토스가 시작한 게 얼마 안 됐더라고요. 지난해 2월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토스는 어떤 특장점이 있냐면요, 보안카드와 공인인증서 없이도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 또 보낼 금액, 암호 이렇게 3단계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송금을 할 수 있대요. 오. 일단 제휴은행은요, IBK 기업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유명한 은행을 비롯해서 모두 15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웬만한 은행은 다 토스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카톡에서만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있군요. 그렇죠. 또 토스의 누적 이용자 수가요, 무려 80만 명에 육박한대요. 그리고 이 토스가 아까 암호를 쓸 수가 있다고 했는데 또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 게 있나 봐요. 지문 인식 기능. 요즘 스마트폰에는 지문 인식 기능 들어가 있는 스마트폰들이 많잖아요. 이 지문 인식 기능을 활용한 송금 건수도요, 56만 건이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되게 유용할 것 같아요. 술이나 밥을 먹고 나서 n분의 1로 계산을 할 때 싸주면 되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결제를 하면. 박 PD는 만나는 사람마다 다 n분의 1을 하나 보죠? 이 계산대 앞에서 야 2만 원씩 내,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내고 마는데. 이 얘기 우리 와이프 들으면 나 혼나겠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르노 삼성이 5년 만에 신차를 냈어요. 아니 5년 동안 도대체 뭐 했대요? 나왔던 차 계속 얼고 먹은 거죠. 이름이 SM6입니다. SM6를 처음 공개를 했고요. 정식 출시는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SM3G가 SM3, SM5, SM7이었잖아. 그렇죠. 그럼 다음엔 9이 돼야 되는데 이게 숫자가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왜 6로 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SM5와 7의 중간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가격도 그렇고요. 아직 가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5년 만에 내놓은 신차라는 게 참 놀라워요. 근데 이게 사실 작년까지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차예요. 탈리스만? 예.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유럽 하면 르노는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인데 이 르노에서 가장 잘 팔리는 차 중에 하나라고 해요, 탈리스만이. 근데 보통 르노 삼성은 르노에 있는 차를 그대로 가져오고 다시 한국화를 시키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탈리스만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것이냐 아니면 SM 시리즈로 갈 것이냐 이걸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SM6로 결정을 한 거죠. 자, 그러면 5와 7 사이의 크기라고 했는데 사양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엔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0cc 가솔린 엔진 그리고 1.5 디젤 엔진이 주력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2000cc LP 그러니까 가스죠. 가스 엔진이 추가로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SM6가 아슬란 꼴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돼요. 그건 뭔 얘기인가요? 이 아슬란이 현대차의 야심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랜저와 제네시스 사이에 딱 포지션이 된 차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 그랜저를 사야 될지 제네시스를 사야 될지 고민을 하기도 사실 버거운데 중간에 아슬란이라는 모델이 생겨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삭제를 하지 않겠어요? 그랜저, 제네시스 둘 중에 하나 고르기도 힘든데 중간에 이게 껴버리니까 그래서 아슬란이 아슬아슬하다 이런 별명까지 생긴 거예요. 소비자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크기를 보니까 그랜저보다 작아. 어허. 네. 소나타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란 말이죠. 그리고 가격을 살펴보면요. SM5는 2,250만 원에서 2,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SM7은 2,900만 원에서 3,800만 원입니다. 둘 사이에 갭이 별로 없는데요? 예, 이미 5와 7도 최저와 최고 모델이 1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물론 이 레인지가 다양하게 펼쳐지겠지만 SM6가 중간에 딱 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얼마나 가격 차이가 날 것인가? 제가 이걸 계산을 하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SM6가 과연 아슬란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을까? 벌써부터 우려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오늘의 섹션 취업 직장인 얘기를 할 텐데요. 일단 이 얘기를 누가 했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경제 성장률이 세월호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구조개혁의 큰 그림을 그렸지만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기대만큼 만들지 못해 아쉽다. 이거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뭐 여당이나 정부 쪽 인사 같은데. 맞아요. 어제 초이노믹스로 유명했던 분 있잖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분이 사임을 했어요.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근데 이 최 부총리가 퇴임식장에서 이 얘기를 하셨대요. 한마디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뭔 얘기냐면 최 부총리가 부총리직을 했던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거든요. 1년 반 동안 나는 일 잘했어. 우리나라 경제 잘 이끌었어. 이 얘기 아니야. 다만 청년 일자리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은 안 됐다. 이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예. 일자리 문제 말고는 다 잘했다. 스스로 자화자찬한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일단 최 전 부총리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필이면 오늘 통계청에서 고용 동향 자료를 발표해서 그런 것 같아. 뭔 얘기냐면 오늘 통계청이 2015년 12월 및 연간 고용 동향 이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수치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난해 청년 실업률이 9.2%, 사실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대요.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까지 내가 잘 만들어냈다. 이 얘기는 못했겠지. 그것도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양심이 있었나 보지. 그러니까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살펴봤더니만요. 우리나라 일자리 문제가 점점 더 늪으로 빠져드는 느낌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해 취업자는요. 2,593만 6천 명. 전년보다 33만 7천 명이 증가했대요. 33만 명이나 증가했으면 많이 증가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2014년 증가폭이요. 53만 3천 명. 비교해보면 20만 명 가까이가 줄어들어 버렸어. 한마디로 일자리 증가폭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반토막 난 일자리에 가장 타격을 받은 연령대가 어딜까요?
청년층 아니에요? 청년층 실업률이 아까 얘기한 대로 0.2%, 1년 전보다 0.2%포인트가 올라갔대요. 그런데 이 수치가 1999년 통계 기준을 변경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래요. 청년 실업률은 남자가 높을까요? 여자가 높을까요? 남자가 높지 않아요? 나는 의외로 여자가 높을 줄 알았는데 남자가 높더라고요. 남자가 10.6%, 여자는 7.8%.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여성이 더 우등하지 사실 뭐 남자에 비해서. 근데 여자 일자리 없다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 또 지난해 전체 실업률이요 3.6%래요. 이것밖에 안 되나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통계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수치도 2010년에 3.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래요. 그런데 제가 잠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실업률이 도저히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나마 실감 나는 지표가 하나 있죠. 고용보조지표. 보통 체감 실업률로 알려져 있는 이 지표는요. 지난해 11월에 10.3%였는데 12월에는 얼마가 됐는 줄 아세요? 10.7%. 한 달 사이에 0.4%포인트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통계청이 고용보조지표의 연간 지표를 공개를 안 해. 안 나와 있어요. 통계청 찾아봤더니만. 그래도 대략 어림짐작을 할 수 있죠. 10% 넘은 거는 거의 확실해 보여요. 통계청이나 정부 관계자들은 청년 실업률이 이렇게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오랫동안 대학에 남아있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비경제활동 인구로 남아있던 청년들이 도저히 이제 공무원 시험도 지겹다. 다시 취업 시장을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그만큼 취업문이 많이 얇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도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니까 이것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하고 다시 일자리를 구하러 나서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문제는 진짜 이유가 그것뿐일까? 취업 기회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려고 살펴보면은 월 120만 원, 하루 12시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질의 일자리는 아직도 널려 있어요. 근데 청년층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런 저질의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취업 미스매칭 이 얘기만 하면서 청년층들이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눈높이도 눈높이 나름이지. 지들 자식이 월 120만 원 받고 12시간 일하는데 가라고 하면 보내주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최경환 부총리의 잘못도 엄청 큰 것 같아. 뭔 얘기냐면 최 전 부총리가 퇴임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최 부총리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무슨 노력을 했나 살펴보면 기업들에게 일자리 좀 만들라 이렇게 읍소만 한 거예요. 근데 기업들은 그래도 부총리가 얘기하니 신용은 했지. 일자리 만들겠다. 신용은 했는데 삼성이나 SK나 LG나 현대차 이런 대기업들이 내놓은 일자리 대책이 살펴보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규직과는 거의 상관없는 일자리들만 수두룩해요. 심지어는 SK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인턴직 뽑는 거, 또 청년 창업하는 거 이런 거 도와준다고 해놓고선 이게 일자리 대책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까지 했어. 언론 플레이를 열심히 했어. 우리 일자리 만들어주고 있다. 근데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도 최 부총리가 도대체 뭘 했나요? 최 부총리가 기업들한테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라 한 번이라도 강력하게 얘기한 기억이 있으세요? 없잖아. 그렇죠. 특히나 천문학적인 기업 유보금 있잖아. 사내 유보금. 이거 써서 일자리 만들라? 이런 요구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 그리고 최 부총리가 예전에 헬조선이 뭔지 아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인턴, 비정규직 이런 개념도 모를 것 같아 사실. 그런 의심도 들어요. 인턴이 의사 되기 전에 하는 그 인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 부총리가 그 퇴임식장에서 얘기했던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질이 아닐 거란 의심이 들어요. 더군다나 최 부총리는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고 다들 난리가 나면 기업들이 스스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좀 희생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스스로 희생을 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만 했다는 거야. 근데 기업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유인책도 너무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어느 별나라에 사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경제를 움직였으니 청년 일자리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늪으로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들더라고요.
자기 자식들이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기다림은 끝났다. 거대한 세상, 거대한 전쟁이 시작된다. 모바일 RPG의 새 역사. 이데아.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일자리가 난리가 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얘기에 앞서서 저는 요즘 IPTV나 케이블 TV를 보다 보면 옛날 드라마나 코미디가 가끔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 박 PD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신기한 장면이요? 네. 이상하게 옛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사무실을 보면 컴퓨터가 없어. 없을 수 있죠. 그리고 가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어느 부장이 지나가면서 여직원한테 서류 하나를 내밀면서 나 이거 급한 거야. 빨리 하나만 쳐줘.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살게. 이런 얘기를 한다.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죠? 몰라요. 예전에는 컴퓨터가 따로 있지 않고 타자를 전문적으로 쳐주는 여자 직원들이 있었어요. 각 사무실마다. 타이피니스트라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 타이피니스트가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인기 있는 여성들의 직업이었어요. 특히 속기 타이피니스트, 그래서 속기 학원 같은 것까지 있었잖아. 속기사. 그렇죠. 속기사. 그때 최고의 인기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PC가 등장하면서 이 직업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됐잖아. 또 하나, 버스 안내양 기억나세요? 그럼요. 버스 안내양이 한때 구급 공무원보다 월급이 더 많았다는 사실 아세요? 오, 그래요? 상당히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였대요. 그런데 이것도 교통카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싹 사라졌죠.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도라라든지 이런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전쟁 영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항공기에 이상한 사람이 한 명이 나타나. 이상한 사람이 컴파스와 자를 가지고 지도에 막 뭘 그려요. 그런 거는 종종 나오죠. 그게 뭐냐면 비행기 항법사예요. 근데 요즘은 비행기 항법사가 없대요. 기계가 다 하니까. 그쵸. 무선통신과 GPS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항법사가 필요가 없어졌대요. 근데 예전에는 비행기 항법사가 조종사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았대요. 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새로운 시스템이나 IT 기술이 등장하면서 한때 잘 나갔던 아까 얘기해드렸던 타이피니스트라든지 버스 안내양이라든지 비행기 항법사 이런 직업들이 몰락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업 그래도 내가 하는 직업은 좀 오래 가지 않겠어? 그냥 괜찮지 않겠어?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냄비 속에 개구리 알죠? 네. 끓인 물에 개구리를 바로 넣으면 개구리가 튀어나가지만 물을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가 그 안에서 점점 죽어가죠. 똑같은 결과가 우리한테도 벌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바로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 이런 경고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최근에 일본 노무라 종합연구소와 영국 옥스퍼드 연구진이 조사를 해봤나 봐요. 20년 내에 노동인구 절반이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멀지도 않아. 20년 내에요. 특히나 일본 내 직업이 대략 6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50%가 인공지능이나 로봇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 이 노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창조적인 노동이 있잖아요. 그리고 단순 반복.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단순 반복 노동은 많은 부분을 꼭 로봇이 아니더라도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 이 얘기가 나오면 보통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거는 저임금의 단순 반복직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가. 실제로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으로는 일반 사무직, 마트 계산원, 경비원, 청소직 이런 것들이 많이 꼽히는데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고임금 전문직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가장 대표적인 거에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 하면 아직도 고연봉에 가장 잘 나가는 전문직이잖아요. 근데 이 펀드 매니저 직군이 20년 내에 사라질 수가 있대. 이미 미국 월가에서는요. 펀드 매니저의 70%가 사람이 아니래요. 펀드 알고리즘 프로그램이 하고 있대. 그래요? 이 펀드 알고리즘은요.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하냐면
1초에 1,500번 거래를 할 수가 있대. 그것도 엄청난 속도로 자료를 수집해서 파악해서 순간적으로 사고 팔고를 결정한대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쫓아가?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죠. 이미 국내에서도 펀드 매니저 명예퇴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펀드 매니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로봇이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해서 이거를 통계화하고 뭔가 결론을 도출을 할 수가 있다면은 이게 사람보다는 당연히 컴퓨터나 로봇이 빠르겠죠. 그렇죠. 그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성도 커질 것이고. 또 우회의 직군이 있어요. 변호사. 사자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잖아요. 네. 변호사도 위험하대요. 변호사의 가장 큰 업무가 법률이나 판례 등 이런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에서 전략을 만드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이 그동안에 해왔는데 펀드 매니저처럼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제는. 법률 자료나 이런 게 사람이 알고 있는 것보다 자료를 찾아서 하는 게 훨씬 더 방대하고 정확할 거 아니에요. 변호사 직군도 조만간 로봇한테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전관예우가 살아있는 한국에서는 택도 없을 것 같은데. 한국은 좀 늦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가 이 얘기는 많이 외신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문기자. 신문 기자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이미 LA타임즈 같은 경우에선 속보 있잖아요. 속보를 사람 기자가 쓰는 것보다 로봇 기자가 쓰는 경우가 더 많대. 특히나 야구 좋아하시잖아요. 네. 야구 경기는 주로 타율이나 방어율 이런 통계 수치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걸 또 속보로 내기도 하고 이런 거는 사람이 쓸 때보다 로봇이 쓸 때가 훨씬 더 빠르잖아. 그런 스포츠 기사를 쓰는 로봇이 지금 엄청나게 활약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먹고 살려면은 이제는 르뽀라든지 그죠? 심층 취재 기사만 써야 되겠네요. 그렇죠. 또 재미난 게 번역가. 보통 통번역하는 것도 전문직으로 알려져 있잖아. 그렇죠. 근데 요즘 스마트폰에 번역기 이용해 보면 진짜 기가 막힐 정도예요. 변화별 언어가 다 번역이 되는데 꽃보다 청춘 보시죠. 예. 요즘 나오는 꽃보다 청춘이 아이슬란드 편인데 아이슬란드어가 따로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듣는데요. 아이슬란드어가 따로 있더라고. 근데 꽃보다 청춘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조정석이 구글 번역기를 다운내려 봤더니만 아이슬란드어랑 한국어를 번역해 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시험을 해보더라고. 그런 것처럼 앞으로 번역가들이 번역 알고리즘이 점점 발달해지면 쓸 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일반적인 표준어, 각 나라의 표준어는 번역가들이 잘하겠지만 사투리나 속어 이거를 제대로 모르는 번역가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로봇들은 사투리나 속어까지 번역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 최근에 나온 것들 보면요. 보청기 같이 생긴 그런 기기를 끼면 이게 내 귀로 들어오면서 동시에 통역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기계도 조만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이것도 전문직 중에 하나죠. 버스나 택시 운전사. 이 사람들도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높대요. 무인차가 나오겠죠. 그렇죠. 무인차가 나오면 일단 운전석 자체가 없어져 버린대. 운전사가 앉을 공간이 없어지는 거야. 근데 이런 무인차가 나와서 버스나 택시 운전사가 위험한 걸 넘어 더 웃기는 얘기도 있어요. 자동차 보험회사 자체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무인 자동차는 사고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사고가 안 나는데 누가 보험을 들어. 그렇죠. 이 경우에는 제조사의 책임을 물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재미난 게 의학 분야나 이런 것들은 워낙 사람이랑 관계된 거니까 이거는 로봇이 대체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약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험하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의학 분야이 돼 있기 때문에 약사는 처방전을 보고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를 해주잖아요. 예. 굳이 사람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실제로 제가 약사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약을 이렇게 직접 빻거나 그리고 요즘은 기계를 써가지고 포장도 자동으로 해준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알바생을 고용한다는 거야. 맞아요. 지금은 알바생이지만 몇 년만 지나면 그게 로봇이 될 거 아니야. 전 그래서 이런 거 다 약사분들이 하는 줄 알았어. 아니에요. 특히나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처방전이 없는 약을 살 때도 있잖아요. 약국에 가서 몸이 좀 으실으실한데 뭐 먹으면 좋아요? 그러면 약사가
뭐 쌍화탕에 뭐 드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로봇이 증상을 듣고 자기가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다 조사해 보겠지. 저 사람 몸무게가 뭐고 키는 얼마고 뭐 이런 걸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알맞는 약을 로봇이 추천해 줄 수가 있다는 거야. 약사가 진짜 쓸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아유, 그리고 좀 더 발전이 되면요. 이것도 영화에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 침대 1인용 침대에 사람이 딱 들어가요. 그러면 컴퓨터가 쫙 스캔을 합니다. 그럼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바로 유전자를 제자리로 갖다 놔. 이 병은 사실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변이가 된 유전자를 원래 상태로 복구를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수술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얘기 드린 것처럼 타이피니스트, 버스 안내양, 비행기 항공업사 이 사람들만의 고통이 아니라는 거야. 앞으로는 어떤 직업이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을지 진짜 알 수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직업 다 때려치고 로봇 관련된 일만 해야 되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뭐냐면 단순히 현재 인기 직업에 올인했다가는 앞으로 크게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기술의 발달에 따라 직업이 흥망성쇠를 거듭하죠. 근데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올지는 전망은 가능하지만 그걸 정확히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0만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있었던 직업인데 지금까지 있는 것 이거는 검증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직업에 도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수. 목수. 네.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하자면 결국 스스로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또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남들의 눈치 때문에 대기업이나 전문직이나 이런 거 찾는 거는 진짜 앞으로는 바보 같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기업들은 변해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들도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보는데 과연 개인들이 스스로 혁신이나 변화를 하고 있는가? 이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네. 직업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왜 이 얘기를 또 드리냐면 앞으로는 평생 직업이란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20대 때 했던 직업이 60대가 됐었을 때 남아있을지 장담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했다고 그걸 평생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평생 3번 이상은 직업을 바꿀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끊임없이 혁신과 변화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직업을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게 이런 급변한 사회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제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동영상 하나가 여러분들이 동시에 저한테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한 10개 넘게를 받았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었는데 이 동영상이 뭔가 봤더니만 어제 더민주당 있죠. 더불어민주당. 네. 여기에 입당하신 분이 있대요. 양양자 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플래시 개발실 상무라고 하시는데 이분이 고졸신화를 대표하는 분이에요. 저는 삼성 고졸 신화라고 해서 이승엽인 줄 알았어. 야구의 이승엽. 근데 이렇게 놀라운 이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공유를 많이 하진 않았겠죠? 이분의 하신 얘기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어제 양 전 상무는 학벌의 유리천장, 여성의 유리천장, 출신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지만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자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 그리고 후배들한테 그런 힘듦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 얘기인 거죠. 덧붙인 얘기는 출신이 어디든 학벌이 어떠하든 오늘을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분이 여성분이시잖아요. 네. 출산이 출세를 막고 육아가 경력 단절로 바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꿀 책임이 정치에 있다. 정치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또 없는 길을 만들며 무수히 눈물을 삼켰던 주인공이 제가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양향자 전 상무님이 더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딱 되시면은 정말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제가 또 하나 재미난 동영상을 봤는데 100세 인생 아시죠? 네. 이해란 씨.
이 100세 인생을 계산곡이 지금 페이스북에 엄청난 화제를 끌어오고 있어요. 왜 이게 화제를 끌고 있냐면 노동계약을 엄청나게 꼬집은 그런 가사가 사람들 귀에 착착 감기는 거야. 지난 8일에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총파업 결의를 했나 봐요. 근데 여기에 고양근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본부장이 무대에 올라가지고 이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불렀는데 이 동영상이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화제를 끌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이 노래 가사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주실 거죠? 18에 시작한 알바 하루 종일 일해도 최저임금엔 택도 없을 만큼 못 미친다 쳐내라. 20대에 박근혜가 일자리를 주거든 아무리 발버둥쳐도 비정규직이라 쳐내라. 30대에 박근혜가 출산하라 하거든 출산은커녕 혼자 살기도 힘들다고 쳐내라. 40대에 박근혜가 나를 내리려 오거든 파견 인생에 해고당해서 못 간다고 쳐내라. 50대에 박근혜가 나를 내리려 오거든 저성과자에 해고당해서 못 간다고 하여라. 아리 다같이 아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 떠나간다.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